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밖에서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전신 마비인 줄 알았던 의붓아들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가스 밸브를 잠갔다. 아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속삭였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빠가 일부러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고요한 아침, 평화롭고 고급스러운 주택가의 정적을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의 부드러운 엔진음이 갈라놓았다. 내 남편 현우 씨는 하늘색 와이셔츠를 단 한 점의 구김도 없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샌다르드와 시트러스 향이 섞인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아직 공중에 떠다니며 그때까지 내 나날을 감싸주던 안도감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한 말 기억해, 지은아. 여보. 현우 씨는 내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넘기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로 느끼게 했다. 이번 부산 출장은 겨우 3일이야. 어디 가지 마. 알다시피 지훈이 상태로는 산책 데리고 나가기도 힘들고 혼자 두면 내가 마음이 안 놓여.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보. 집에서 지훈이 잘 돌보고 있을게요. 운전 조심해요. 알았어. 현우 씨는 미소를 지었다. 2년 전 나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 미소였다. 부유하고 매력적이고 자수성가한 사별남이 나 같은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는 지훈이가 값비싼 휠체어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테라스 쪽을 바라보았다. 내 의붓아들은 10살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7살배기처럼 연약했다. 지훈이의 머리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침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려 목에 두른 턱바지를 적시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허공을 꿰뚫는 듯 초점이 없었다. 의사들은 5년 전 아이의 친어머니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후유증으로 뇌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했다. 아이는 전신마비를 앓고 있었고 말도 못했으며 불규칙한 눈 깜빡임으로만 반응했다. 지훈이 잘 부탁해. 그 사람에게서 남은 유일한 흔적이야. 현우 씨는 갑자기 무거워진 한결같은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암시하는 톤으로 말했다. 물론이죠, 여보. 지훈이를 제 친아들처럼 사랑해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현우 씨는 내 이마에 오랫동안 입을 맞추고 차에 올라탔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다. 아, 맞다. 현관문은 밖에서 잠갔어, 여보. 어제 옆 블록에 도둑이 들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 예비 열쇠는 내 서재 서랍에 있는데 자물쇠가 좀 뻑뻑하니까 비상 상황 아니면 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내가 일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우리의 궁전 같은 집을 바깥 세상과 분리하는 높은 대문을 향해 차를 몰았다. 나는 그가 잠시 내려 굵은 쇠사슬을 철창 사이에 두르고 이어서 크고 무거운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 차는 시동을 걸고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정적. 현우 씨가 떠나자마자 거대한 집이 숨 막히게 느껴졌다. 나는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이상한 불안감을 떨쳐내려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일시적인 분리불안 증후군일 뿐이겠지. 남편이 출장 갈 때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건 정상이잖아. 나는 몸을 돌려 지훈이에게 다가갔다. 가자, 아들. 안으로 들어가자. 밖은 더워지기 시작했어. 지훈이는 반응이 없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아빠가 방금 잠그고 간 대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휠체어를 에어컨이 켜진 넓은 거실로 밀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우리의 실루엣을 비췄다. 젊은 계모와 자기 몸에 갇힌 아이.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 일과가 시작되었다. 지훈이 기저귀를 갈고 죽을 먹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현우 씨는 지훈이의 시간표에 매우 엄격했다. 그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우리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이 내 아들의 불행을 보는 걸 원치 않아. 그가 한 번은 그렇게 말했었다. 11시쯤 내가 기사와 용에 대한 동화책을 읽어줄 때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아주 미미해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라벤더 방향제와 섞여 바람에 실려온 썩은 달걀 냄새 같았다. 나는 책 읽기를 멈췄다. 지훈아, 응가했니?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1시간 전에 막 갈아줬는데도 말이다. 기저귀를 확인했다. 깨끗했다. 나는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냄새는 왔다 갔다 했다. 내 직감은 식당과 통합된 주방에서 나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가가 보니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최신 인덕션은 꺼져 있었다. 조절 장치들은 꺼짐 위치에 있었다. 아, 내 상상이겠지, 지은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현우 씨가 웃으며 하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는 가끔 좀 과민 반응을 해. 수도꼭지 잠그는 걸 잊어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챙겨야 하는 거야. 그래, 아마 그냥 과민 반응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외부 하수구 냄새가 환풍구를 통해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소파로 돌아와 책을 계속 읽었지만 15분 후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오른쪽 관자놀이에 미미한 통증이 나타나더니 눈 뒤쪽까지 퍼졌다. 부자연스러운 졸음이 나를 덮치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뜨고 있기가 지독히 힘들었다. 이상하다. 어젯밤에 충분히 잤는데. 나는 지훈이를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지만 무언가 달랐다. 평소 팔걸이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아이의 손이 이제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아니, 아마 그냥 근육 경련일 거야. 의사 선생님이 경직은 흔한 일이라고 했어. 엄마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 목이 마르네.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마저 잠겨 있었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시야가 약간 흐려졌다. 냄새는 더 이상 미미하지 않았다. 이제는 코를 찌르고 날카로웠다. 코를 뚫고 목구멍 깊숙한 곳까지 찔러 들어왔다. 이건 분명히 하수구 냄새가 아니었다. 가스 냄새였다. 공포가 몸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자 나는 비틀거리는 발을 주방으로 끌고 갔다. 인덕션 아래 찬장에 보관해둔 가스 배관을 확인해야 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심해지는 어지럼증과 경쟁했다. 찬장 손잡이에 손을 뻗을 때 손이 떨렸다. 문을 열자마자 쉬익 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내 귀에 끔찍하게 들렸다. 가스 냄새가 내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밸브가 비뚤어져 있는 것 같았다.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일부러 풀어놓은 것처럼. 세상에, 나는 숨막히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밸브를 돌리거나 빼거나 그 치명적인 소리를 멈출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머리가 빙빙 돌았다. 몸이 휘청거렸고 다리는 젤리처럼 변했다. 나는 차가운 주방 바닥에 쓰러졌다. 폐 속의 산소가 빠르게 고갈되는 것을 느꼈다.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어둠이 침범하기 시작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훈이가 떠올랐다. 지훈이는 거실에 그대로 있었다. 지훈이를 구해야 했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나는 무력하게 누워 폭발이나 중독의 형태로 죽음이 나를 덮치기를 기다렸다. 눈이 완전히 감기기 직전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질질 끄는 발소리가 아니라 단호하고 빠르고 확고한 발소리였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위로 드리워졌다. 현우 씨가 돌아왔나. 나는 억지로 눈꺼풀을 조금 떴다. 그 형체는 가스 밸브 위로 몸을 숙였다. 그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여 밸브를 돌리고 마른 소리를 내며 뽑아 멀리 던져버렸다. 쉬익 소리가 멈췄다. 그 형체는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지훈이었다. 전신 마비 상태여야 할 아이가 이제 내 앞에 서서 차갑고 날카롭고
지적인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더 이상 침도 비뚤어진 목도 없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여 내가 누워있는 대리석보다 더 차갑게 내 피를 얼어붙게 하는 말을 속삭였다. 숨 참아요. 엄마, 아빠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격렬하게 밀려 들어오면서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했다. 가슴이 마치 안에서부터 큰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팠지만 그 고통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여전히 떨리는 팔꿈치에 의지해 일어나려고 애썼다. 내 앞의 광경은 모든 논리를 거스르고 있었다. 거실과 주방의 큰 창문들이 이제 활짝 열려 있었다. 강한 바람이 들어와 몇 분 전 나를 거의 죽일 뻔했던 가스 냄새를 쓸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저기 작은 형체가 있었다. 지난 2년간 내가 팔에 안아 화장실에 데려가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여주었던 아이. 지훈이가 이제 식탁 의자 위에 서 있었다. 작지만 민첩한 손으로 벽걸이 선풍기를 최고 속도로 조절하여 공기 순환을 가속시키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능숙하고 계산적이었으며 신경 운동 손상을 입은 아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지훈아, 나는 나지막이 불렀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고 목은 건조하고 아팠다. 그가 돌아섰다. 매일 보던 공허한 시선과 비뚤어진 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이제 진지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나이에 맞지 않는 무서운 성숙함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완벽하게 착지하며 뛰어내려 냉장고로 빠르게 걸어갔다.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 열고는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마셔요, 엄마. 조금씩요. 한 번에 마시면 토할 거예요. 그가 명령했다. 그의 말투는 단호하고 평탄했으며 매우 또렷했다. 더듬거림이나 침 흘림은 없었다. 병을 잡는 내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나는 그를 마치 유령처럼 쳐다보았다. 가스가 나를 환각에 빠뜨린 걸까? 나는 죽은 걸까? 여기가 저승인가? 너 걸을 수 있니? 나는 한 모금 마신 후 더듬거리며 물었다. 언제부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훈이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다. 그것은 방금 그가 제거한 가스 호스와 밸브였다. 이것에 집중해요. 엄마, 제 다리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우리 목숨은 그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호스 끝을 내 얼굴 가까이 가져왔다. 이것 보세요. 그의 작은 검지가 금속 클램프를 가리켰다. 이 클램프는 낡아서 헐거워진 게 아니에요. 나사에 새로 생긴 긁힌 자국을 보세요. 일자 드라이버로 일부러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밸브 안에 고무 패킹이 사라졌어요. 나는 여전히 어지러운 채로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말은 아빠가 이걸 제대로 끼우는 걸 잊었다는 거니? 지훈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순진한 얼굴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소적인 미소가 입가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아빠는 아무것도 잊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완벽주의자 건축가예요. 서가에 책 한 권만 삐뚤어져 있어도 화를 내요. 아들과 아내의 목숨에 관련된 걸 잊어버리는 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심장은 더 이상 가스 때문이 아니라 등골을 타고 오르는 얼음장 같은 공포 때문에 빠르게 뛰었다.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가스 누출, 밖에서 자물쇠로 잠긴 대문, 떠나기 전에 모든 창문을 잠그고 안전을 위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금지했죠. 지훈이는 노련한 형사처럼 사실들을 열거했다. 만약 제가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마비 상태였다면, 그리고 엄마가 가스 때문에 기절했다면 냉장고 모터나 전등 스위치에서 나오는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집을 폭발시켰을 거예요. 펑. 지훈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모두가 사고라고 생각했겠죠. 가스 잠그는 걸 잊은 주부의 부주의. 아빠는 돌아와서 기자들 앞에서 울고 그리고 지난달에 갱신한 당신의 생명보험금을 타냈을 거예요.
나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부정은 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아니야, 지훈아. 현우 씨는 날 사랑해. 좋은 남편이야. 나를 만나기 전에도 몇 년 동안 너를 혼자 돌봤잖아. 돌본 게 아니에요, 엄마. 지훈이가 거칠게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를 감금했어요. 지훈이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사고 때문에 마비된 적 없어요. 다리가 부러졌었죠. 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에 완전히 나았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만약 내가 건강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면 엄마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라는 걸요. 무슨 말이니? 나는 겁에 질려 속삭였다. 엄마는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차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건 호스를 잘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뒷좌석에 있었어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아빠가 차 밑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걸 봤어요. 저는 살아남았지만 엄마는 아니었죠. 지훈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죽은 척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장애가 있고 무해한 꼭두각시가 되었죠. 살인자는 식물인간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이야기는 너무 끔찍해서 현실일 리 없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현우 씨의 때때로 과보호적인 태도, 내가 일하는 것을 금지한 것, 내 친구들과 멀어지게 하며 나를 미묘하게 고립시킨 것,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우리 사이의 긴장을 깨뜨렸다. 소리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내 휴대폰에서 나고 있었다. 지훈이는 재빨리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화면이 밝아지며 이제는 저승사자의 이름처럼 보이는 연락처 이름이 나타났다. 내 사랑, 지훈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는 말 그대로 휠체어로 달려가 뛰어올라 몸을 눕히고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턱을 떨어뜨렸다. 몇 초 만에 냉철한 천재 소년의 모습은 사라졌다. 지훈이는 다시 마비되고 무력한 아이로 돌아왔다. 받아요, 엄마. 지훈이가 속삭였지만 그의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를 악문 채 아주 낮게 나왔지만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받아요. 울지 마요. 떨지 마요. 우리가 괜찮다는 걸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차를 돌려와서 자기 손으로 우리를 끝장낼 거예요. 전화는 계속 울리며 대답을 요구했다. 내 손이 기기를 잡기 위해 뻗어나갔다. 화면은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세는 것처럼 깜빡였다. 나는 지훈이를 보았다. 그는 한 번만 눈을 깜빡였다. 우리의 새로운 비밀 신호였다. 나는 녹색 버튼을 누르고 차가운 기기를 귀에 대고 이미 목구멍에 차오른 흐느낌을 삼키려 애썼다. 여보, 현우 씨의 바리톤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려왔다. 너무나 따뜻하고 안심되고 그리고 치명적이었다. 집에 괜찮아? 왜 그렇게 숨이 찬 것처럼 목소리가 떨려? 현우 씨의 질문에 내 심장이 터섰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이제 내 귀에는 모든 억양이 내 목을 겨누는 비수처럼 들렸다. 지훈이는 여전히 휠체어에 비뚤어진 자세로 있었지만 살짝 뜬 그의 왼쪽 눈이 강렬하게 나를 쳐다보며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실수하지 마. 방금 화장실에서 뛰어왔어요, 여보.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내 뇌는 그럴듯한 변명을 찾기 위해 전속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웃집 고양이가 주방 창문으로 들어왔나 봐요.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우 씨의 참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가 믿을까? 고양이? 그의 목소리는 약간 실망한 듯했다. 하지만 내가 창문 다 잠그지 않았나? 어떻게 고양이가 들어갔지? 창문 열었어. 지은아. 그 질문은 함정이었다. 내가 창문을 열었다고 하면 그는 가스가 흩어졌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닫혀 있었다고 하면 내가 왜 질식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것이다.
아마 완전히 닿지 않았나 봐요, 여보. 바람에 살짝 열렸나 봐요. 나는 그가 아는 지은이처럼 순진하게 들리려고 애쓰며 재빨리 대답했다. 하지만 다시 닫았어요. 걱정 마요. 아, 그렇구나. 그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럼 쉬어. 가스 점검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혹시라도 가스가 새거나 하면, 알다시피 당신 가끔 감기 걸리면 냄새 잘못 맡잖아. 그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심고 있었다. 만약 경찰이 내 불탄 시신을 발견하면 그가 전화로 나에게 경고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부주의로 네, 여보, 모든 게 괜찮아요. 당신은 걱정 말고 일해요. 알겠죠? 나는 메스꺼움을 참기 위해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사랑해, 지은아. 나도 사랑해요, 여보. 통화가 끝났다. 휴대폰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만 울어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하게 들렸다. 그는 머리를 바로하고 손등으로 가짜 침 자국을 닦았다. 휠체어를 가까이 끌어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실망했네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의 말투는 계획이 실패한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충격으로 감정이 불안정했다. 그만해, 지훈아. 내 아빠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어쩌면 밸브가 낡았던 걸 수도 있어. 네 엄마 일에 대해 네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 현우 씨는 친절한 사람이야. 가난한 집안에서 나를 구해줬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줬다고. 당신을 거기서 구해준 건 당신이 고아이고 만약 죽더라도 당신을 찾을 친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은이가 갑자기 쏘아붙였다. 아이의 목소리가 넓은 거실에 울려 퍼지며 내 울음을 잠재웠다. 지훈이는 깊은 피로감이 깃든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왜 당신이 이웃들과 친구가 되는 걸 금지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당신이 부녀의 모임에 가는 걸 싫어했을까요? 왜 당신과 결혼하기 한 달 전에 모든 가사 도우미를 해고했을까요? 나는 침묵했다. 그 모든 질문에는 현우 씨가 항상 나에게 주었던 대답들이 있었다. 우리만의 사생활을 갖고 싶어, 여보.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그때는 로맨틱하게 들렸다. 이제는 감옥의 고립처럼 들렸다. 아직도 부정하시는 거예요? 지훈이는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내가 손수건만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주머니였다. 그리고 작은 검은색 물체를 꺼냈다. 소형 디지털 녹음기였다. 아빠가 내가 휠체어에 앉은 생명 없는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내 앞에서 자유롭게 통화했어요. 지훈이가 재생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현우 씨의 목소리가 작은 기기에서 선명하게 들려왔다. 녹음은 며칠 전의 것 같았다. 네, 변호사님. 보험증권은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완벽해요. 가정 내 사고로 사망 시 총 10억 원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모든 게 준비되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진 도박 빚을 갚으려면 그 돈이 빨리 필요해요. 제 아내요? 아, 다루기 쉽죠. 아주 순진에 빠졌어요.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 호화로운 집의 천장이 내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순진에 빠졌다는 말은 너무나 상처 주는 경멸의 어조로 발음되었고 우리가 함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때 듣던 그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동반되었다. 내가 숭배했던 남편, 나를 구해줬다고 믿었던 왕자님은 도박빚에 허덕이는 괴물에 불과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속이 뒤집혔다. 가스 때문이 아니라 나를 강타한 잔인한 현실 때문이었다. 나를 순진하다고 했어. 나는 공허하게 속삭였다. 틀렸어요. 지훈이가 재빨리 말을 끊었다. 그는 내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작은 손은 아마도 휠체어 움직임을 몰래 연습하느라 거칠게 느껴졌다. 당신은 순진한 게 아니에요. 너무 착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항상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죠. 지훈이는 벽시계를 보았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 그가 의심해요. 왜 당신이 중독되지 않았는지. 분명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감시라고? 고속도로에 있다면서? 나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혼란스럽게 물었다. 지훈이는 방 안쪽 구석 높은 유리 장식장 바로 위를 가리켰다. 무성한 조와 꽃다발 사이에서 작은 점 하나가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감시 카메라. 지훈이가 낮게 말했다. 지난주에 설치했어요. 경보용 동작 감지기라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그의 휴대폰과 바로 연결된 카메라예요. 피가 얼어붙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카메라 쪽을 쳐다볼 뻔했다. 보지 마세요. 지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내 손을 당겨 내가 고개를 숙이게 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이 왜 전화를 받을 수 있었는지 보려고 앱을 보고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서 있는 걸 보거나 당신이 완전히 건강한 걸 보면 자기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물었다. 쇼를 보여주죠. 지훈이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당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그가 이겼다고 느끼게 해서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었다. 나는 떨며 화면을 보았다. 현우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 사랑, 여보, 거실 카메라가 까맣게 보여. 정전됐나? 불 좀 켜봐. 지훈이 괜찮은지 보고 싶어. 지훈이는 내 어깨너머로 메시지를 읽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정전 안 됐어요. 원격으로 적외선 기능을 꺼서 화면이 어둡게 보이게 한 거예요. 당신이 카메라 앞으로 움직이게 유도하는 거죠. 지훈이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빠른 움직임으로 자기 셔츠의 목 부분을 살짝 찢어 흐트러져 보이게 만들었다. 엄마, 내 뺨을 때려요. 그가 명령했다. 내 뺨을 때리고 나서 소파에 쓰러져요. 가스 때문에 끔찍하게 어지럽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척해요. 저 카메라 앞에서 나한테 소리 질러요. 지금요. 내 손이 허공으로 올라갔다. 뼈를 부러뜨릴 듯한 도덕적 무게가 말에 떨면서. 내 앞에 지훈이는 가슴을 부풀렸다. 그의 눈은 도전적이면서도 동시에 애원하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해요, 엄마. 지금 안 하면 우린 죽어요.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을 깨물고 손을 휘둘렀다. 뺨 맞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내 손바닥은 불타는 듯 했지만 마음은 훨씬 더 아팠다. 지훈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그의 뺨은 즉시 붉어졌다. 순식간에 지훈이는 표정을 바꿨다. 입을 크게 벌리고 가슴 찢어지는 듯하고 숨 막히고 애처로운 신음이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가짜 눈물, 혹은 어쩌면 고통 때문에 진짜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다시 불쌍한 장애아동이 되었다. 나는 즉시 내 역할에 몰입했다. 가스로 인한 실제 어지럼증을 연기의 기반으로 삼았다. 나는 모든 공포와 분노를 쏟아내며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조용히 해, 지훈아, 조용히 해. 나는 머리를 붙잡고 소리쳤다. 나는 빌어먹을 카메라가 숨겨진 장식장 앞에서 비틀거리며 걸었다. 머리가 아파. 너 때문에, 이 냄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소파에 쓰러져 불안감에 몸부림치며 쿠션을 내리쳤다. 현우 씨, 도와줘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나는 카메라에 마이크가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목소리로 횡설수설했다. 고통스러운 몇 초가 흘렀다. 테이블 위에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내 사랑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였다. 여보, 무슨 일이야? 카메라로 보니 소리 지르고 있던데. 아파? 어지러우면 소파에서 잠 좀 자. 지훈이한테 화내지 말고. 불쌍하잖아. 놀라겠다. 아직 문 열지 마. 알았지? 혹시 밖에 나쁜 사람들 있을지 모르니까.
곧 돌아갈게, 여보. 근데 차가 많이 막히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봤다. 그는 연극을 봤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나에게 자라고 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내가 잠결에 죽을 때까지 유독 가스에 남은 기체를 계속 들이마시라는 미묘한 짓이었다. 여전히 휠체어에서 흐느끼던 지훈이는 내가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을 보자 천천히 울음을 그쳤다. 그는 눈으로 왼쪽을 가리키며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따랐다. 그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보조 주방과 직원용 화장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은 안전해. 지훈이가 소리 없이 속삭였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연기하며 나는 일어섰다. 토할 것 같아. 나는 큰 소리로 신음했다. 비켜, 지훈아. 나는 거실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난 뒤쪽 복도로 달려갔다. 작고 축축한 직원용 화장실 문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이는 이미 휠체어를 전속력으로 굴려 나를 따라잡았다. 우리 둘은 안으로 들어갔고 지훈이는 안에서 잠금 장치를 걸었다.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이평 남짓한 그 방에서 우리의 가면은 마침내 벗겨졌다. 나는 마른 욕조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소리 없이 하염없이 울었다. 미안해, 지훈아. 뺨 때려서 미안해. 지훈이는 내 사과를 무시했다. 그는 그가 직접 개조한 휠체어 등받이 뒷칸에 숨겨둔 얇은 태블릿 PC를 꺼내느라 바빴다.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화면 위에서 민첩하게 춤을 추었다. 눈물은 아껴둬요, 엄마. 그의 뺨이 내 따귀로 여전히 붉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이제 이걸 보세요. 지훈이는 태블릿을 내 얼굴 가까이 가져왔다. 한 달 전에 아빠의 클라우드와 채팅 동기화를 해킹했어요.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오늘까지 증거를 잡을 수 없었죠. 이 낡은 태블릿에서 데이터 동기화를 비활성화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화면에는 메신저 앱이 보였다. 고객이나 동료와의 대화가 아니었다. 클라라 실내 디자인이라는 연락처와 나눈 격렬한 대화였다. 내 눈은 글줄을 훑었고 각 단어는 큰 망치보다 더 세게 내 가슴을 쳤다. 현우, 가스는 밸브를 풀어놓고 준비됐어. 그 등신하고 멍청이는 갇혔고 난 지금 출장 가는 척 출발했어. 2시간 전 전송. 클라라, 확실히 성공할까? 자기야? 만약 실패하면 더 이상 당신의 미망인이 되기 위해 기다리고 싶지 않아. 알지? 다음 주 파리행 비행기 표는 이미 예약해 놨다고. 현우, 걱정 마, 자기. 지은이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의심 못할 거야. 만약 가스로 죽지 않으면 기절했다가 내가 소파 옆 테이블에 켜놓은 아로마 캔들을 실수로 넘어뜨릴 거야. 집은 잿더미가 되겠지. 우린 보험금을 타고 유럽에서 결혼하는 거야. 가나는 이제 안녕. 클라라, 정말 나쁘다. 당신. 근데 그래서 좋아. 사랑해. 내 미래의 백만장자, 남편. 현우, 나도 더 사랑해. 조금만 참아. 1시간쯤 뒤면 뉴스에 화재 소식이 나올 거야. 대화 아래에는 클라라가 방금 보낸 사진이 있었다. 2개의 붉은 줄이 있는 임신 테스트기였다. 클라라, 자기를 위한 보너스. 주니어가 오고 있어. 내 세상은 말 그대로 어두워졌다. 2년 동안의 내 사랑, 내 헌신, 그의 아들을 돌보는 내 진심. 이 모든 것이 이토록 잔인한 살인 계획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 그녀의 새 아이로 나를 대체하기 위해 나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인 지훈이를 멍청이라고 불렀다. 가슴의 압박감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뜨겁고 불타오르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나는 화면을 빤히 쳐다보며 그 지옥 같은 단어 하나하나를 내 기억 속에 새겼다. 눈물은 멈췄다. 이전에는 가빴던 숨결이 이제는 차분했지만 무겁고 깊었다. 엄마, 지훈이가 나지막이 불렀다. 아마도
내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에 놀라서일 것이다. 나는 의붓아들을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달콤하고 약한 지은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 이상 순종적인 지은이는 없었다. 지훈아, 내 목소리는 낮고 두려움이 아닌 갓 태어난 복수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태블릿, 지금 우리 녹화할 수 있니? 지훈이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요? 나를 녹화해. 내가 명령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눈물 자국을 거칠게 닦아냈다. 우리는 오늘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도망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집이 불타는 걸 보고 싶어 했지. 좋아. 그가 정말로 마땅히 받아야 할 불을 보여주자. 그 작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열린 창문 덕분에 가스 냄새는 거의 사라졌지만 배신의 악취가 이제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다. 기억해요, 엄마. 지훈이가 내 블라우스 자락을 부드럽게 당기며 속삭였다. 당신은 강한 지은이가 아니에요. 가스에 중독되어 어지럽고 반쯤 의식을 잃은 지은이에요. 눈을 흐릿하게 뜨세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우리 희극의 무대인 거실 소파로 걸어갔다.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몇 가닥을 땀에 젖은 이마에 붙였다. 내 얼굴은 화장할 필요도 없이 이미 창백했다. 남편이 나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피가 마르기에 충분했다. 내가 소파에 쓰러지자마자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길게 진동했다. 예전에는 나를 미소짓게 했던 특별한 벨 소리가 이제는 죽음의 사이렌처럼 들렸다. 내 사랑의 영상 통화. 그는 확인하고 싶어 했다. 겁에 질렸다. 받아요. 지훈이가 명령했다. 그는 즉시 내 바로 뒤 휠체어의 자리를 잡고 부서진 조각상 모드로 돌아갔다. 내 손은 녹색 카메라 아이콘을 누를 때 격렬하게 떨렸다. 현우 씨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차 안에 있었다. 고속도로 배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 세상에, 그의 얼굴은 여전히 똑같이 매력적이었고 너무나 설득력 있는 걱정스러운 미소로 장식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클라라와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면 그의 표정을 보고 녹아내렸을 것이다. 세상에, 여보, 창백해 보여. 그가 화면에서 나를 보자마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지만 이제 활짝 열린 내 눈은 그의 시선에 담긴 기대감의 섬광을 포착했다. 나는 씁쓸하게 느껴지는 침을 삼켰다. 현우 씨,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게 내버려두며 신음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여보. 너무 어지러워요. 속이 메스꺼워요. 무슨 일이야? 아직도 가스 냄새나? 그가 재빨리 물었다. 냄새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나는 화면을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눈을 감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냥 자고 싶어요. 너무 졸려요. 현우 씨의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였지만 나는 보았다. 그는 기뻐하고 있었다. 그는 졸음이 저산소증의 징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죽음 직전의 치명적인 산소 부족. 여보, 억지로 깨어 있으려고 하지 마. 그가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침하며 말했다. 아마 그냥 긴 휴식이 필요한가 봐. 거기 소파에서 자. 알았지? 움직이지 마. 그래야 기운을 차리지. 긴 휴식. 그는 나에게 영원히 잠들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나는 휴대폰 카메라를 살짝 뒤로 돌려 눈은 초점을 잃고 입을 반쯤 벌린 채 쓰러져 있는 지은이를 보여주었다. 지은이가 밥을 못 먹었어요. 아, 상관없어. 현우 씨가 거칠게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더 크고 조급했다. 지훈이는 강해. 밥 좀 굶어도 버틸 수 있어. 중요한 건 당신이야. 자, 여보. 나를 위해서 쉬어. 그래. 눈물 한 방울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연기가 아니었다. 한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가 이제 그의 임신한 애인을 위해
나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는 고통의 눈물이었다. 네, 여보, 잘게요. 나는 체념한 듯 속삭였다. 좋아, 많이 사랑해. 좋은 꿈 꿔. 지은아, 그가 말했다. 그의 작별 인사였다. 딸깍. 통화가 끝났다. 화면이 어두워지자마자 내 강인함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휴대폰을 쿠션에 던지고 주방 싱크대로 달려갔다. 담즙 섞인 씁쓸하고 투명한 액체를 토해냈다.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다. 역겨웠다. 이 살인을 계획한 손에 닿았다는 사실에 더럽게 느껴졌다. 검고 짙은 우울감이 나를 감쌌다. 나는 이 거대한 집에 혼자였고 어린아이와 함께 갇혀 있었으며 모든 열쇠를 가진 괴물과 싸우고 있었다. 만약 우리 계획이 실패하면, 만약 그에게 비한이 있다면, 만약 오늘 밤이 내 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나는 주방 바닥에 쓰러져 무릎을 끌어안았다. 절망의 흐느낌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기 연민은 그만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명령조가 아니라 차갑고 현실적인 어조였다. 그의 휠체어 바퀴가 가까워지면서 삐걱거렸다. 그가 감옥에서 썩어갈 때 실컷 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일어나요. 나는 부은 눈으로 지훈이를 올려다보았다. 무서워, 지훈아. 그는 내 남편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그는 개자식이에요. 지훈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들이 화면 위를 빠르게 미끄러졌다.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그의 차 GPS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멀리가 있어야 해요. 대전 방향으로. 그가 믿었을까? 내가 잠들 거라고 믿었다고 생각해? 네,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지훈이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전에 평온했던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창백해졌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나는 분위기가 짙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지훈이는 침을 삼켰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 깜빡이는 빨간 점이 있는 디지털 지도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이 점이 아빠 차예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뭐, 이제 멀리 갔겠지. 아니요. 지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겁에 질려 나를 보았다. 방금 고속도로 첫 번째 출구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점이 방향을 틀었어요.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내 심장이 잠시 뛰었다. 그가 알았어. 지훈이가 속삭였다. 당신 연기에서 뭔가가 그를 설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상통화 때 당신 뒤에 있던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알아챘을지도 몰라요. 그는 출장 가는 게 아니에요. 지훈이는 벽시계를 보고 나서 나를 보았다. 20분 안에 여기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착해서 우리가 불도 안 나고 살아있는 걸 보면 다시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손으로 직접 우리를 끝장낼 거예요. 20분. 나는 속삭임으로 비명을 질렀다. 아드레날린이 약해졌던 내 다리를 타고 흘렀다. 도망쳐야 해, 지훈아.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뒷담을 넘거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소리치자. 소용없어요, 엄마. 지훈이가 내 맹목적인 공황 상태에서 나를 끌어내며 소리쳤다. 경비실은 1km 떨어져 있어요. 뒷담은 높이가 산맴고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앞 대문은요. 잊었어요. 배 묶는 쇠사슬로 잠갔어요. 우리는 갇혔어요. 그럼 포기하고 그가 우리를 죽이게 내버려 두자는 거야? 나는 절망적으로 물었다.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군인의 것이었다. 아니요, 도망치지 않아요. 그를 맞이하죠. 지훈이는 휠체어를 텔레비전 아래 장식장으로 빠르게 돌렸다. 이거 옮기는 것 좀 도와줘요. 엄마, 빨리요. 나는 묻지 않았다. 남은 힘을 다해 무거운 티크 가구를 밀었다. 뒤쪽 벽에는 나사가 헐거워진 낮은 환기구가 있었다. 그릴을 떼어내어 지훈이가 명령했다.
나는 금속 그릴을 잡아당겼다. 안에는 작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현우 씨의 낡은 낚시도구 상자가 있었다. 그를 위한 작은 서프라이즈죠. 지훈이가 상자를 열며 중얼거렸다. 나는 내용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낚싯바늘이나 낚싯줄은 없었다. 상자 안에는 지훈이가 몰래 모아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작은 망치, 녹슨 커터칼, 향수병과 고추로 만든 수제 페퍼 스프레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휴대용 테이저건이었다. 이건 어디서 났어? 나는 겁에 질려 속삭였다. 아빠 거예요. 차에서 호신용으로 샀어요. 6개월 전에 그가 술에 취한 어느 날 밤 훔쳤어요. 세차장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할걸요. 지훈이가 총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며 재빨리 설명했다. 파지지직하는 푸른 전기 스파크 소리가 무섭고도 안심되게 울렸다. 배터리는 꽉 찼어요. 지훈이는 나에게 테이저건을 건넸다. 이거 받아요, 엄마. 이게 당신의 유일한 기회예요. 그가 다가오면 망설이지 마세요. 목에 대고 그가 쓰러질 때까지 버튼을 누르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물체를 잡았다. 내 남편에게, 매일 밤 나를 안아주던 남자에게 해를 입혀야 한다는 상상에 속이 뒤집혔다. 하지만 우리를 산채로 태워버리려 계획했던 그의 메시지를 떠올리자 내 의심은 사라졌다. 이제 계획을 들으세요. 지훈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우리는 그를 공격할 수 없어요. 거실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분명 들어오자마자 녹화 영상을 확인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각지대에 숨을 거예요. 직원용 화장실은 너무 작아요. 계단 미식품 저장고에 숨을 거예요. 어둡고 좁고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의 시야각에서 벗어나 있어요. 만약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훈이의 미소는 교활했다. 왜냐하면 제가 제 휠체어를 식품 저장고 문 앞에 쓰러뜨려 놓을 거거든요. 제가 넘어졌다가 그곳으로 기어 들어갔거나 아니면 당신이 저를 데리고 숨었다고 생각하겠죠? 계획은 기발하고도 미친 짓이었다. 우리는 특공대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거실의 어수선함을 조금 정리해서 정상적으로 보이게 했다. 지훈이는 힘들게 휠체어에서 뛰어내렸다. 우리는 빈 휠체어를 반쯤 열린 식품 저장고 문 앞에 쓰러뜨려 놓아 공황 상태의 환상을 만들어냈다. 지훈이와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식료품 상자들 사이 중앙 조리대 뒤에 몸을 웅크렸다. 내 숨소리는 거칠었다. 지훈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차가웠다. 5분이 지났다. 정적 10분. 오직 벽시계의 똑딱 소리만이 시한폭탄처럼 울렸다. 15분. 진입로의 자갈 위로 타이어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가 도착했다. 차 엔진이 꺼졌다. 정적. 그리고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대문 쇠사슬이 열리는 소리. 그는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내 이름을 외치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도둑처럼 조용히 왔다.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대리석 바닥 위로 발소리가 들렸다. 똑딱, 똑딱. 그가 퇴근할 때 듣던 비싼 구두 소리가 이제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지훈아, 그가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가웠다. 전화 통화 때의 걱정은 흔적도 없었다. 지훈아, 대답이 없었다. 집은 조용했다. 그는 더 깊숙이 들어왔다. 식품 저장고 테이블 밑 틈새로 그의 다리 그림자가 거실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멈췄다. 아마도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것이다. 젠장. 그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냄새가 사라졌잖아. 그는 창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그림자가 다시 움직였다. 그는 우리 은신처 앞에 쓰러진 휠체어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식품 저장고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우리는 단지 얇은 문과 주방 조리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몇 센티미터 거리에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테이저건을 꽉 쥐었다.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숨바꼭질하고 있니? 그가 웃었다. 감정 없는 마른 웃음이었다. 나와 지은아, 네가 죽지 않았다는 거 알아. 가스가 부족했나 보네. 응. 갑자기 무겁고 금속성인 물체가 쾅 하는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살짝 엿보았다. 그의 오른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빛 아래 번쩍이는 길고 십자 모양의 쇠 지렛대를 들고 있었다. 그는 도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증인이 남지 않도록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현우 씨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지훈이의 휠체어를 걷어찼고 휠체어는 벽에 부딪혀 날아갔다. 쓸모없는 절름발이 자식. 그가 주방 구역으로 들어서며 으르렁거렸다. 이제 나와. 아빠가 영원한 수면제를 줄게. 그는 우리로부터 2걸음 거리에 있었다. 찬장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지훈이가 나를 팔꿈치로 툭 쳤다. 지금이야.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배신당한 아내와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에게 남은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다. 나는 은신처에서 일어섰다. 오른손에 든 테이저건이 날카로운 지지직 소리를 내며 윙윙거렸다. 나 여기 있어, 현우 씨. 내가 소리쳤다. 현우 씨는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진 채 돌아섰다. 그의 손에 든 쇠 지렛대가 치켜 올라갔지만 그가 그것을 휘두르기 전에 나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날카롭고 무서운 지지직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고 이어서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은 고통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테이저건은 현우 씨의 목에 붙어 있었다. 거구의 남자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다. 그의 눈은 흰자위가 되었고 목의 혈관이 부풀어 올랐으며 그가 들고 있던 쇠 지렛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현우 씨는 베어진 나무처럼 쓰러졌고 그의 몸은 둔탁하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무기를 놓칠 뻔했다. 나는 여전히 몸이 경련하며 약하게 신음하는 남편의 몸을 보았다. 미안해요, 여보. 나는 반사적으로 속삭였다. 순종적이고 바보 같았던 아내의 오랜 습관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사과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해요, 엄마. 정신을 잃을 때까지요. 지훈이가 뒤에서 소리쳤다. 지훈이의 외침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지만 한순간 너무 늦었다. 내가 2번째 충격을 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현우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내 발목을 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 집게 같았다. 개 같은 년. 그가 거칠고 섬뜩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현우 씨는 내 다리를 잡아당겼다. 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뒤통수가 타일 바닥에 부딪혔다. 시야가 별들로 가득 찼다. 테이저건이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갔다. 현우 씨는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그의 눈은 순수한 사리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 목을 조르기 위해 손을 뻗으며 나에게 기어왔다. 죽어, 지은아. 나는 눈을 감고 피할 수 없는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다. 아, 갑자기 액체가 뿌려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즉시 공기를 가득 채우는 매운 냄새가 났다. 악, 내 눈. 현우 씨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치며 내 발목을 놓고 바닥을 뒹굴며 얼굴을 붙잡았다. 지훈이가 거기에 서 있었다. 물과 고추를 섞은 향수병을 들고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뿌리며 스프레이를 계속해서 눌렀다. 뛰어요, 엄마. 위층으로 빨리요. 지훈이가 명령했다. 나는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내 머리의 고통을 압도했다. 나는 일어나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고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우리는 장엄한 나선형 계단을 서둘러 올라갔다. 우리 뒤에서 현우 씨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일시적으로 눈이 먼 채 가구와 의자에 부딪혔다. 죽여버리겠어. 너희 둘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겠어. 그의 위협이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2층에 도착해 주침실로 바로 들어갔다. 내 거짓 행복의 말없는 증인이었던 방이었다. 나는 두꺼운 티크 문을 쾅 닫고 이중 잠금 장치를 걸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무거운 화장대를 끌어와 문을 막았다.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다. 나는 침대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강렬하게. 우리는 갇혔다. 이 방의 창문에는 고정된 쇠창살이 있었다. 유일한 출구는 우리가 방금 막은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분노한 괴물이 있었다. 우린 죽을 거야, 지훈아. 우린 죽을 거야.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횡설수설했다. 그가 문을 부술 거야. 우리를 천천히 죽일 거야. 지훈이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작은 발은 맨발로 뛰어서 멍들어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진지하게 나를 보았다. 포기할 거예요? 그가 차갑게 물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무기가 없어. 테이저건은 아래층에 두고 왔잖아. 나는 흐느꼈다. 지훈이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나를 얼어붙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내 뺨을 때렸다. 세 개는 아니었지만 놀라서 울음을 멈추게 할 만큼은 되었다. 나를 봐요, 엄마. 그가 소리쳤다. 나를 보라고요. 나는 그 10살배기 아이의 눈을 보았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수년간의 복수심이 깃든 눈이었다. 우는 지은이는 주방에서 죽었어야 해요. 만약 아직도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약한 여자라면, 그래요. 우리는 오늘 밤 죽을 거예요. 아빠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미 내 다리가 멀쩡하다는 걸 봤어요. 당신이 그의 계획을 안다는 것도 알아요. 되돌릴 수 없어요. 지훈이는 막힌 문을 가리켰다. 저 문 뒤에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이 없어요. 당신의 돈을 원하는 낯선 사람이에요. 그가 당신을 애인 앞에서 순진하다고 부른 남자예요. 당신은 순진하다고 불리는 걸 받아들일 건가요? 쓰레기처럼 불태워지는 걸 내버려 둘 건가요? 그의 말은 내 안에 무언가에 불을 지폈다. 얼음장 같던 공포가 서서히 뜨거운 불씨로 변했다. 현우 씨와 클라라의 채팅 이미지가 다시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지은이는 순진해. 아주 순진에 빠졌어. 나는 천천히 일어나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번에는 거칠고 단호한 몸짓으로. 나는 옷장에 큰 거울로 걸어갔다. 내 모습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이마에 멍, 어깨가 찢어진 블라우스. 하지만 내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애정에 굶주린 고아 지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달콤한 말에 속을 수 있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지은이에게 돌아섰다. 네 말이 맞아. 옛날 지은이는 가스 때문에 죽었어. 나는 그림 뒤 벽에 박힌 작은 금고로 걸어갔다. 지은아, 비밀번호 기억하니? 네 아빠와 네 친어머니의 결혼기념일.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지훈이는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7월 17일요. 현우 씨는 감상적인 사람이야. 계좌식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외우기 귀찮아서 절대 바꾸지 않았어. 나는 디지털 조합을 돌리며 말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수집가였던 현우 씨 할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리볼버와 총알 한 상자가 있었다. 현우 씨는 만약을 대비해 보관했지만 정작 자신은 사용하기를 두려워했다. 나는 무겁고 차가운 쇳덩어리를 집어들었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전쟁을 원했지. 나는 약실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가득 차 있었다. 전쟁을 주자. 하지만 내가 무기를 손에 쥐고 승리의 기미를 느꼈을 바로 그 순간 내 코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연기. 담배 연기가 아니라 나무와 천이 타는 냄새였다. 지훈이는 문 아래 틈새로 달려갔다. 잿빛의 얇은 연기가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문을 억지로 열려는 게 아니에요. 계단을 태우고 있어요. 1층을 태우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현우 씨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기침 사이로 미친 듯이 웃으며 나오든가 구워져 죽든가. 너희들이 선택해. 쥐새끼들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불타는 집 2층에 유일한 출구에서 기다리는 사이코패스와 함께 갇혔다. 나는 권총을 보고 지훈이를 보고 마지막으로 쇠창살이 있는 창문을 보았다. 지훈아, 나는 차분하게 불렀다. 옷장에서 두꺼운 담요를 가져와서 화장실 물로 적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엄마? 나는 리볼버에 공이치기를 젖혔다. 우리는 불에 타 죽지 않을 거야. 저 불길을 뚫고 나갈 거야. 그리고 만약 그가 우리 길을 막는다면 나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문을 보았다. 그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열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였다. 공기는 더 이상 산소가 아니라 피부를 익히는 타는 듯한 증기였다. 두꺼운 티크문은 만지기에 뜨거웠다. 뒤에서는 불길이 나무를 핥으며 들어오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지훈이는 흠뻑 젖은 채 마찬가지로 흠뻑 젖은 무거운 이불을 끌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이것 써요, 엄마. 지훈이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황이 아니라 절대적인 집중력만 있었다. 코를 막고 연기를 마시지 마세요. 기어갈 거예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요. 깨끗한 공기는 아래에 있어요. 나는 리볼버 손잡이를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총을 쏴본 적이 없었다. 지훈아,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불렀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만약 내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면 너는 달려. 나 걱정하지 말고. 지훈이는 나를 보았고 그의 작고 젖은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순진하다고 불렀을 때 그의 얼굴을 상상해요. 가스 밸브를 풀었을 때 그의 얼굴을 상상해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방아쇠를 당겨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문으로 움직였다. 지훈이가 셋을 세는 동안 화장대를 밀어내고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훅 짙고 검은 연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눈이 따가웠다. 기침이 나기 시작했지만 젖은 천으로 코를 막았다. 바닥으로 지훈이가 외쳤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 방 밖으로 기어 나갔다. 2층 복도는 작은 지옥이었다. 계단 근처 복도 끝에 카펫은 불타고 있었다. 불길은 벽지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아래층의 침묵이었다. 현우 씨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거실이 내려다 보이는 계단 난간으로 천천히 기어갔다. 1층은 연기로 가득했지만 불은 주방 구역과 계단 하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난간 사이로 엿보았다. 아래, 계단 밑에 현우 씨가 있었다. 연기 속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쇠지렛대를 들고 있지 않았다. 이제 그의 오른손에는 큰 정육점 칼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일한 출구를 막고 있었다. 아래에 있어. 나는 지훈이에게 속삭였다. 칼을 들고 있어. 계단으로 내려갈 수 없어. 우리가 사정거리에서 질 거예요. 지훈이가 대답했다. 만약 총을 빗나가면 다시 조준하기도 전에 그가 덮칠 거예요. 지훈이의 눈이 주위를 빠르게 훑으며 분석했다. 그의 시선은 현우 씨가 서 있는 곳 바로 뒤 로비 위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고정되었다. 샹들리에의 사슬은 우리 층 천장의 들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고리는 복도의 작은 서비스 찬장 안에 숨겨져 있었다. 엄마, 지훈이가 눈에 사악한 빛을 띠며 속삭였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와 싸울 필요 없어요. 하늘을 그에게 떨어뜨리죠. 서비스 찬장은 겨우 2미터 거리에 있었다. 잠겨 있어. 내가 말했다. 나한테는 아니죠. 지훈이가 주머니에서 구부린 철사를 꺼냈다. 8살 때부터 이 집의 모든 자물쇠 따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찬장으로 기어갔다. 연기는 더욱 짙어졌다. 나는 현우 씨를 주시하며 아래로 총을 겨누었다.
손이 떨렸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났다. 찬장 문이 열렸다. 안에는 50킬짜리 샹들리에를 지탱하는 사슬의 받침대가 큰 너트로 볼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트가 녹슬었어요. 지훈이가 중얼거렸다. 도구가 필요해요. 나는 단단한 나무 손잡이가 달린 권총을 건넸다. 아니, 당신은 감시해요. 그가 나를 보면 쏴요. 지훈이는 콘솔에서 작은 구스 조각상을 집어 너트를 치기 시작했다. 탕, 탕. 금속 소리가 아래층에 울렸다. 현우 씨가 고개를 들었다. 어이쿠, 쥐새끼들이 죽기 전에 리모델링이라도 하나 보네. 그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현우 씨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계단, 두 계단, 지훈아, 그가 올라와.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다. 거의 다 됐어요. 지훈이가 온 힘을 다해 너트를 쳤다. 탕. 현우 씨는 걸음을 빨리 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의 가면이었다. 가벼운 화상, 부은 눈,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미소. 칼이 불빛에 번쩍였다. 아빠가 간다 지훈아. 여보, 그가 노래하듯 말했다. 그는 우리로부터 겨우 5미터 거리에 있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그의 가슴을 똑바로 겨누었다. 멈춰, 내가 소리쳤다. 현우 씨는 멈춰서서 권총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쏜다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부엌칼 잡는 것만으로도 손을 떠는 네가 저 방아쇠를 당길 배짱이 있다고 생각해. 저건 구식 권총이야. 방아쇠를 당기려면 5kg목의 힘이 필요해. 총알이 나가기도 전에 네 가느다란 손가락이 부러질걸.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왔다. 그는 그의 마지막 조종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젠장,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의심이 나를 덮쳤다. 지훈아, 빨리. 내가 소리쳤다. 풀렸어요. 지훈이가 외치는 것과 동시에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총소리가 아니었다. 쇠 볼트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샹들리에를 지탱하던 사슬이 풀렸다. 현우 씨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위를 쳐다보았다. 중력이 일을 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곤두박질 쳤다. 그가 이미 계단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귀가 먹먹할 정도의 유리 폭발음과 함께 계단 바닥에 부딪혔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파편처럼 날아갔다. 그 충격으로 이미 불에 약해진 나무 계단이 흔들렸다. 구조물은 견디지 못했다. 오직 끈. 쿵. 현우 씨가 서 있던 계단이 부서지고 불에 탄 나무가 무너지면서 현우 씨는 그 구멍을 통해 아래 타오르는 불 속으로 떨어졌다. 아. 그의 비명은 날카로웠고 이어서 불타는 잔해 위로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의 연기, 나는 구멍을 쳐다보며 얼어붙었다. 우리가 해냈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아직 아니에요. 지훈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계단이 부서졌어요. 우리는 갇혔고 불은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이었다. 붕괴로 인해 공기 흐름이 바뀌었고 이제 불길은 구멍을 통해 더 세게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없었다. 완전히 고립되었다. 갑자기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뒤쪽 발코니 방향의 복도 반대편 끝에서 밖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낯설고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나는 놀라서 돌아섰지만 안도감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다. 진짜 경찰일까? 아니면 현우 씨의 부하들일까? 발코니 창문으로 뛰어든 인물은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긴 총을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겨누었다. 총 내려놔, 부인. 지금 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지훈이의 외침이 긴장을 깨뜨렸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는 총을 살짝 내렸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지훈이를 보고 나서 나를 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재킷 아래 사슬에 걸린 경찰 배지를 보여주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입니다. 10분 전에 지훈 군이 우리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구조 신호와 실시간 위치를 보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총 내려놓으세요. 당신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쪽으로 빨리. 천장이 무너지겠어요. 경찰관이 명령했다. 그는 우리에게 뛰어와 지훈이를 팔에 안고 내 팔을 잡아당겼다. 우리는 뒤쪽 발코니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우리 얼굴을 때렸다. 아래 정원은 빨갛고 파란 불빛의 바다였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우리는 소방관들이 펼쳐놓은 비상사 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내 발이 잔디에 닿자마자 여러 구급대원들이 우리에게 달려와 보온 담요로 우리를 덮어주었다. 다치셨습니까, 부인? 한 간호사가 내 이마를 살피며 물었다. 나는 불타는 집을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불길에 휩싸인 정문에서 비틀거리는 형체가 나왔다. 현우 씨였다. 그의 비싼 옷은 피부에 달라붙은 불탄 누더기였다. 그의 매력적인 얼굴은 붉고 물집이 잡히고 그 으름으로 검게 변해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였다. 지은아, 그의 비명은 고통이 아니라 순수한 분노였다. 그는 구급차 옆에 있는 나를 보았다. 미친 아드레날린이 그로 하여금 고통과 수십 명의 경찰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그는 절뚝거리며 나에게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정육점 칼이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었다. 멈춰, 무기 내려놔. 경찰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현우 씨는 그들을 무시했다. 그의 붉고 부은 눈은 오직 나만 보고 있었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내 보험금, 내 인생. 그가 수십 명의 증인 앞에서 포효했다. 조용히 죽었어야 했어. 저 절름발이 놈이랑 같이 불탔어야 했어. 이웃들은 그의 자백을 듣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구급차에 앉아있던 지훈이가 갑자기 뛰어내렸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경찰 통제선을 뚫고 내 앞에 서서 작은 팔을 벌려 나를 보호했다. 현우 씨는 그 광경에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너, 현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걸을 수 있구나? 지훈이는 턱을 치켜들고 아버지를 보았다. 두려움은 없었고 깊은 경멸만 있었다. 네, 아빠, 걸을 수 있어요. 지훈이가 명확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뛸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당신의 모든 살인 계획을 녹음할 수도 있어요. 지훈이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화면이 경찰차 스피커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밝아졌다. 현우 씨와 클라라의 대화 녹음이 주택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은이는 순진해. 우린 보험금을 타고 유럽에서 결혼하는 거야. 가나는 이제 안녕. 모두가 침묵했다. 이웃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현우 씨는 화상 아래 창백해진 채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처음으로 애원하며 나를 보았다. 지은아, 여보, 그건 장난이었어.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지훈이를 지나쳤다. 나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결혼했던 그 바보 같은 여자는 저 안에서 죽었어, 현우 씨. 여기 있는 사람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도록 만들 증인이야. 안 돼, 현우 씨가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그는 다시 칼을 들어 올렸다. 나를 향한 마지막 자살 공격이었다. 당. 경찰의 경고 사격이 허공에 울렸지만 그것은 훨씬 더 큰 다른 폭발음에 묻혔다. 쾅! 이 모든 악몽의 근원이었던 주방의 가스통이 마침내 열기에 굴복했다. 폭발이 집을 뒤흔들었다. 폭발의 충격파가 현우 씨의 등을 쳐 그를 경찰관의 군화의 얼굴을 받고 바닥에 엎어지게 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밤하늘로 불기둥을 쏘아 올렸다. 집은 파괴되었다. 끝. 현우 씨는 움직일 수 없는 채 바닥에서 신음했다.
경찰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물집 잡힌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현우진, 살인미수, 보험사기,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는 그들이 내 남편을 동물처럼 경찰차로 끌고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그의 시선은 공허하고 부서지고 패배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를 쳐다보았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지훈이가 나에게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본 그의 첫 번째 진심 어린 미소였다. 끝났어요, 엄마. 그가 속삭였다. 나는 제 입 아래 그를 꽉 껴안았다. 그래, 아들. 끝났어. 하지만 내 눈이 군중을 훑는 동안 내 시선은 길 끝에 주차된 빨간 세단에 고정되었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긴장된 채 우리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은 불룩한 배 위에 놓여 있었다. 클라라.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재빨리 창문을 올리고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현우 씨의 업보는 청산되었지만 저 여자와 우리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개월 후 판사의 의사봉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도 달콤하게 들렸다. 법원은 피고 현우진에게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피고석에 주저앉은 남자에게 향했다. 현우 씨는 더 이상 왕자님처럼 보이지 않았다. 얼굴의 절반은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절뚝거림은 영구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마비를 연기했던 그는 이제 진짜 장애인이 되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패배한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내 시선에는 증오가 없었고 차가운 공허함만 있었다. 내 옆에는 지훈이가 작은 정장을 입고 꼿꼿이 앉아 있었다. 교도관들이 그의 아버지를 데려갈 때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옆을 지나갈 때 현우 씨가 멈춰 섰다.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부서진 속삭임이었다. 지훈이, 잘 부탁해.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말 안 해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의 엄마니까요. 당신이 생각했던 그 바보 같은 아내가 아니라 그의 진짜 엄마. 현우 씨는 고개를 숙였고 그가 끌려가기 전에 그의 망가진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나오면서 우리는 클라라와 마주쳤다. 2명의 경찰관이 그녀를 호송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임신한 배는 두드러졌다. 그녀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지은 씨, 그녀가 흐느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현우 씨가 시킨 거예요. 이 아기는 죄가 없어요. 증언을 철회해 주세요, 제발요. 나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예전의 지은이라면 동정심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죽음을 계획하며 웃던 그녀의 메시지를 기억했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아기는 죄가 없어, 클라라. 하지만 그 엄마는 탐욕스러운 괴물이야. 감옥에서 임신을 즐겨. 그리고 걱정 마. 업보는 절대 주소를 틀리지 않으니까. 파리행 비행기 표는 취소됐지만 아마 서울 구치소행 표는 남아있을 거야. 클라라는 끌려가면서 비명을 질렀다. 한 달 후 오후에 바람이 나의 새집, 아담하고 아늑한 단층집 테라스에 불어왔다. 잔디밭에서는 지훈이가 우리가 막 입양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와 함께 뛰놀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순수한 생명력이었다. 엄마, 보세요. 그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그가 내 옆에 앉았다. 오늘 밤엔 뭘 축하하는 거예요? 나는 큰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새로운 출생 증명서와 내 입양 판결문이 들어있었다. 지훈이의 이름에는 더 이상 그의 아버지의 유독한 성이 붙어있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우리가 함께 고른 새로운 이름이 있었다. 이걸 축하하는 거야. 내가 말했다.
오늘부터 넌 법적으로 내 아들이야. 이부지라는 말 없이 그냥 우리 둘. 지훈이는 자신의 새 이름을 읽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시스템을 해킹하고 수제 무기를 만들던 천재 소녀는 다시 작고 연약한 아이가 되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나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죽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가 내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너에게 고마워, 아들. 나는 속삭였다. 네가 나를 구했어. 네가 나를 긴 잠에서 깨워줬어.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뉴스 알림이었다. 아내 살해 시도 건축가 현우진,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 후에 담은 유서 남겨.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지훈이가 화면을 보았다. 정적.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테이블 위에 엎어두었다. 눈물도 슬픔도 없었다. 끔찍한 책의 완전한 끝맺음일 뿐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훈아.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보니가 배고프대. 그리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닭곰탕 끓여줄게. 대문 잠그는 거 잊지 말고. 지훈이는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이 집에 더 이상 부서진 자물쇠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따뜻하고 밝은 집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과거의 문을 닫고 마침내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된 새로운 삶의 문을 열면서